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채널 1000가지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1000가지 지혜에서는 바로 그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집안의 특정 장소 3곳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집이 깨끗하면 이 3곳으로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청나라 말기에 위대한 정치가였던 증국번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집안을 정돈하여 부지런함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집안이 오랫동안 어지럽고 지저분하다면 그 집에 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불안해질 것이다. 물론 쾌적한 생활 공간이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은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이죠. 하지만 바쁘고 고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에이, 내일 치우지 뭐 하며 스스로와 타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내일이 쌓이고 쌓여 우리 집은 점점 더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그 누구도 돌아오고 싶지 않은 삭막한 보금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정으로 부유하고 귀한 가문 중에 집안이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곳이 있었던가요? 굳이 크고 화려한 집이나 값비싼 가구가 아니더라도 밝고 단정하게 정돈된 방만으로도 이미 큰 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좋은 기운, 즉 복이 가득한 곳에는 재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조상들께서는 예로부터 자손들에게 항상 집안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오늘 말씀드릴 이 3곳만큼은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00가지 지혜와 함께 그 지혜에 귀 기울여 보실까요? 첫째, 현관은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소녀가 마지막 남은 장미 한 송이를 어떤 거지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받아든 거지는 이 꽃을 꽂아둘 만한 병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집에 돌아와 병에 꽃을 꽂아 탁자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감상하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더러운 병에 꽂아둘 순 없지. 그는 곧장 병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병을 씻고 다시 꽃을 바라보던 그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꽃병에 비해 이 탁자는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는 탁자도 깨끗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깨끗해진 탁자와 꽃병에 비해 방 전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방 안의 물건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쓰레기를 모두 치웠습니다. 방은 순식간에 밝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꾀죄죄하고 남루한 차림의 초라한 사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깨끗한 방에 머물 자격이 있을까? 그는 곧바로 몸을 씻고 덥수룩한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니 놀랍게도 젊고 잘생긴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훗날 그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것에는 이렇듯 놀라운 마법이 깃들어 있습니다. 청소는 단순히 몸을 쓰는 지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더럽고 어지러운 환경은 우리 내면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주변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고 사람은 덩달아 즐겁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더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풍수지리의 8궤는 8가지 방향을 나타내며 각 방향은 우리 집의 고유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만약 어느 한 방향이라도 어지럽고 불결하다면 그곳에서는 건강, 재물, 명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탁한 기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현관은 집의 주인이 가진 에너지가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은 집안 전체의 기운이 모였다가 각 방으로 퍼져나가는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현관의 방향이 풍수지리적으로 아무리 좋다 한들 그곳이 어수선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답답하고 막힌 기운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더욱이 현관은 집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어지럽다면 결코 긍정적인 감정이 싹틀 수 없겠죠. 이처럼 현관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늘 불안정하고 잦은 다툼이 생기며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상을 모시는 공간은 신성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조상을 모시는 풍습은 지역이나 집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신과 조상님을 한 곳에 모시고 큰 향로 하나를 두어 향을 피우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같은 공간에 모시더라도 신령님, 여러 대의 조상님, 그리고 집안을 지키는 신을 위해 각각 다른 향로를 두기도 합니다. 혹은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과 조상을 모시는 공간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재물과 복을 기원하며 복록수, 북록수나 토지신을 현관 가까이에 모셔두기도 하죠. 어떤 방식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정의 전통과 마음가짐에 따라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상의 크기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높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묻곤 합니다. 어떤 풍수지리가들은 풍수자를 가져와 측정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집안의 어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일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손들의 효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영혼의 형태로 존재하시기에 아주 미세한 파동으로만 모든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맑고 깨끗하며 가볍고 산들바람 같은 것들과 더 가까우시죠. 육신이 없으시니 후손들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 올린다 해도 그것을 직접 드실 수는 없습니다. 조상님들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형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가족의 화목과 단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은 돈과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곤 하죠. 조상님의 보살핌을 원하신다면 첫째로 제사상을 모시는 공간이 적절해야 하고, 둘째로 항상 단정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굳이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불 하나 없이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제사상 역시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나 제삿날에만 향을 피우고 제사상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집은 1년 내내 그대로 두었다가 명절이 되어서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사상은 조상님과 후손을 잇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만약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 돌보지 않는다면 조상님들께서 어찌 감동하시어 복을 내려주시고 행운을 빌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제사상이 어지럽거나 더러워 보이면 즉시 깨끗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사상을 정리하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목욕재개를 하고 단정하고 정갈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제사상을 닦는 행주나 도구는 반드시 따로 써야 하며 부엌이나 집안 청소에 쓰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조상을 모시는 공간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조상님과 신들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시게 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바로 깨끗한 부엌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 부엌이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엌으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부엌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데 복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야 집안 식구들이 건강하고 재물운도 넘쳐나게 됩니다. 부엌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을 모시는
지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왕 씨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낱낱이 지켜보다가 연말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께 그대로 고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조왕 씨는 집안의 길흉화복을 결정하고 나쁜 기운이나 악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아내는 바깥일을 돌보는 등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옛날처럼 조왕신 또한 부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가정을 지켰던 것입니다. 조왕신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엌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엌은 매일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만약 이곳이 더러우면 해로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 세균들이 음식에 묻어 가족들의 몸속으로 들어가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부엌은 요리할 때마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이는 곧 부엌에 서는 사람의 마음에 짜증과 불쾌감을 쌓이게 합니다. 이런 불쾌감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가족 간의 다툼과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갈등이 잦으면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겠지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재물운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부엌의 풍수가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은 이토록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지혜랍니다, 여러분. 물론 조왕신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방을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방 용품들은 찾기 쉽고 쓰기 편하게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어야 요리하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가족의 분위기도 화목해지는 법이니까요. 가정의 갈등이 잦으면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겠지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재물운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부엌의 풍수가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은 이토록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지혜랍니다, 여러분. 물론 조왕신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방을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방 용품들은 찾기 쉽고 쓰기 편하게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어야 요리하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가족의 분위기도 화목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정훈이는 이 갑작스러운 만남보다 더 갑작스러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절대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약속할 수 있나?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 몇 개 빠져 듬성듬성한 앞니, 특히나 동그랗게 뜨고 있는 두 눈을 보니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대신 옆 가게 과일 접안으로 가더니 수박 한 통을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식칼을 손에 쥔 채 정훈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죠. 이봐, 정훈이, 난 맹세 같은 건 해본 적 없지만 똑똑히 보라고. 만약 내 마음속 비밀이 이 입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이 칼을 높이 들어 내리치고 말 테니. 수박이 두 조각으로 쩍 갈라지며 피처럼 붉은 즙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전히 희번덕이는 눈으로 저를 보던 정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정훈이는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자네 혹시 자네 친척이었던 현서 기억나나? 김현서? 아, 그 현서 누나 말인가? 제 머릿속에 번개같이듯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훈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 우리 동네 남학생들 마음을 온통 흔들어놨던 그 꽃처럼 예뻤던 현서 누나, 우리 같은 풋내기들이 어떻게 있겠어? 이번에는 정훈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김현서 여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전쟁 유공자의 미망인이자 적십자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야. 여전히 살아있는 관음보자님 같으신 분이지. 그 말을 듣자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우리는 반세기 전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세 명은 은혜마을의 한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죠. 준영이나 곱슬머리에 까무잡잡한 보기, 그리고 하얀 얼굴의 시인 정훈이. 보기는 말수는 적었지만 수학을 잘했고 무엇보다 성실해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늘 칭찬했죠. 우리 보기 학생이 제일 부지런해. 정훈이는 하얗고 맑은 얼굴에 시 쓰는 재주가 있었고 가끔 양복점 아저씨에게 만돌린을 빌려와 우리에게 연주해주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다들 집으로 돌아갔지만 정훈이네는 10리나 더 멀어서 우리와 함께 남곤 했습니다. 그 시절 하숙생들이 다 그렇듯 우리 어깨에도 늘 무거운 짐이 들려 있었죠. 한쪽에는 땔감과 쌀자루를, 다른 한쪽에는 책가방과 간장병을 달랑달랑 들고 다녔으니까요.
우리가 묵던 진 할머니 댁은 방 3칸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바깥방에는 제단과 나무 평상이 있었고 중간 방은 우리들이 잠자고 공부하는 공간이었죠. 안방은 창고 겸 할머니와 며느리인 현서 누나가 쓰는 방이었습니다. 그해 할머니는 60이 넘어 눈도 어둡고 허리도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셨고 잔병치레가 잦았지만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현서 누나는 좌판에서 장사를 했는데 정확히는 몰라도 26, 7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 시절 부잣집 처녀들은 여전히 검은 비단 스카프에 댕기머리, 자개 단추가 달린 저고리를 입었지만 현서 누나는 좀 더 세련된 멋이 있었죠. 장에 나갈 때면 비단 블라우스를 입고 옷깃과 소매 끝에는 레이스로 장식했지.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쪽을 젓고 앞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줬습니다. 피부는 희고 고왔으며 목선이 참 아름다웠죠. 누나의 보따리 안에는 항상 충양전이나 심청전 같은 고전소설이 들어있었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어려 있었죠. 현서 누나의 남편인 박선우 형은 1950년 한국전쟁 때 군에 입대했다고 들었어. 전쟁이 끝나고도 소식이 끊겼지.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소식이 끊겼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비밀 첩보원으로 활동하는 것일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진 할머니는 몹시 슬퍼하시면서도 아들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으셨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현서 누나가 더 잘 알았겠지만 누나는 그저 묵묵히 평소처럼 살아가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동네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1953년 휴전 합정 이후 사람들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중학생이라곤 하지만 다들 멀대같이 커서 그 시절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의지가 있는 것이었죠.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글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맨날 나물에 간장만 비벼 먹는 우리를 보고 현서 누나는 고개를 젓더니 어느 이른 아침 돼지 내장 삶은 국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숙하던 곳에서 골목 몇 개를 지나면 푸죽간 최씨 영감이 살았는데 꽤 부자였지만 자식이 없어 양딸을 하나 두었죠. 그날 현서 누나가 할머니 드릴 콩팥을 사러 간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최씨 영감네 양딸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국 한 사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드시라고 갖다 드리래요. 오빠들이 좀 받아주세요. 현서 누나는 우리에게 학생들은 그냥 할머니 드시는 거 같이 먹어. 내 몫은 따로 있으니까 라고 말했죠. 바쁠 때는 밥만 해서 그 국에 말아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릇을 휘휘 저어보면 염통이나 콩팥 한 쌍, 때로는 살코기 한 덩이가 통째로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걸 건져서 찬장에 넣어두었죠. 그 사실을 안 현서 누나가 타박했습니다. 학생들은 참 별나. 여기서 뭘 그렇게 따지니? 누나 성의를 봐서라도 그냥 먹어. 저희는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 봐요. 착각은 무슨,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써야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제가 무안해할까 봐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러다 민수가 이웃집 아저씨네 양딸한테 뭐라도 얻어먹겠는데? 덕분에 우리만 좋은 일이지. 서연 누나도 웃음을 터뜨렸고 두 뺨에 보조개가 붉게 물드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참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밤중에 들려오던 가축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더니 이제는 마치 자명종 소리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저희는 그 소리에 맞춰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고 아침이면 서연 누나가 정성껏 차려주는 아침상을 맞이했습니다. 서연 누나는 저희보다 먼저 일어나 할머니의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시장 갈 준비를 하곤 했죠. 덕분에 어머님 댁은 더 이상 쓸쓸하거나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힘을 합쳐 집 뒤편에 작은 다리를 놓았고 우물은 언제나 맑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허술했던 울타리도 튼튼하게 고치고 몇 달에 한 번씩은 지붕에 거미줄도 걷어냈습니다. 서연 누나는 집안을 환하게 밝혀줄 석유 등잔을 사왔고 등잔 기름이 떨어지는 날은 없었습니다. 가끔 누나는 저희에게 종이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눅눅해졌으니까 너희들이라도 써. 사실은 아주 좋은 종이었지만 저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누나의 따뜻한 마음을 모를 리 없었죠.
명절이면 누나는 찰밥이나 약식을 만들었는데 때로는 바나나를, 때로는 곶감을 넣어 맛을 냈습니다. 먼저 조상님께 올리며 시어머니의 건강을 빌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장사가 잘 되기를 빌었죠. 그리고 남은 음식은 언제나 저희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꿈결처럼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한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만약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정우를 다시 만난 이 자리가 이토록 충격적이고 인상 깊게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우의 이야기는 졸업시험이 끝난 바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는 가족과도 같았던 그 집 식구들과의 작별을 위해 다 함께 모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이 멀었던 정우는 약속 전날 저녁에 미리 도착해야만 했죠. 마침 어머님께서는 백중을 맞아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셔서 밤새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서연 누나는 방을 청소하고 낡은 침상을 밖으로 빼냈습니다. 두런 삐걱거리는 침상을 함께 수리하고 새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그만 정우가 망치에 엄지손가락을 찍고 만 겁니다. 서연 누나는 피가 나는 정우의 손을 꽉 잡고 지혈을 하더니 약초를 찧어 상처에 붙여주고 헝겊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누나는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다쳤구나. 그러고는 부상병 몸보신을 시켜줘야 한다며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주었죠. 저녁을 먹고 둘은 침상을 다시 제자리로 옮겼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생각한 정우는 마을 청년들과 어울려 놀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민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군요. 탁자 위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등잔불을 들고 모기장을 친 뒤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끄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서연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야, 불은 아직 끄지 말고 그냥 두렴. 얼마나 잠들었을까. 서연 누나는 다음날 새벽 장사에 나갈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누나는 커다란 바구니 2개를 마루로 옮기고 의자 위에 등잔을 올려놓았죠. 바구니 뚜껑을 열고 수십 가지나 되는 잡화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잔불은 환했고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정우는 그저 눈을 감고 잠든 척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 누나는 드디어 바구니 정리를 마쳤습니다. 누나는 바구니를 조용히 집 한쪽 구석으로 옮겨두고도 등잔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우가 누워있는 침상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정우는 일부러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를 냈지만 서연 누나의 모든 행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앉아있던 누나는 굵고 검은 머리카락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동그란 어깨, 곧은 목선, 그리고 하얀 팔뚝. 머리를 다 묶은 누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누나는 몸을 숙여 등잔불을 불어서 껐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모기장을 걷고 새근새근 잠든 척하는 정우의 옆에 조용히 눕는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손을 뻗어 정우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뭘 그렇게 깊이 잠들었어. 일어나봐. 누나가 할 말이 있어. 정우는 잠결인 척 하고 웅얼거렸지만 사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 누나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너희들도 모두 떠나는구나.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너희들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이젠 어디에 털어놓을 사람도 없구나. 누나,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제가 들을게요. 정우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둘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가 있었고 그 어떤 경솔한 행동이나 가벼운 말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남녀의 진솔한 마음을 터놓는 대화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사실 우리 그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어머님 몸이 너무 약하셔서 차마 알리지 못하고 있었지. 만약 어머님마저 돌아가시면 나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시아버님도 남편도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어머님마저 돌아가시면 이 집의 재산은 누가 모시겠니?
하지만 나 혼자 여자 몸으로 어떻게 이 집을 지키겠어. 만약 내게 아이라도 하나 있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텐데. 마을에 남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처럼 배우고 점잖은 사람은 흔치 않아. 다른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건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야, 정우야. 네가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정우는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도 모르게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라고 외치고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 세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을 위해 성대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지 않은 어머님은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작별의 식사 자리는 이별의 슬픔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정우는 이제야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연 누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대?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더군 친구. 우연한 기회였지. 내가 전후 피해조사단으로 그 작은 마을에 다시 가게 되었거든. 서연 씨를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 이상했던 건 그녀의 집 재단 위에 놓인 사진이었지. 그 사진 속 인물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틀림없었어. 바로 내 친구 고집쟁이 복수였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복수가 맞았어. 서연 씨는 차분하게 물었어. 정우 씨 왜 그렇게 놀라요? 누구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복수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그럴만도 하죠. 닮았나요? 복수 씨 아들 덕수예요. 발을 핫디딘 것처럼 나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 서연 씨가 내 손에 물 한 잔을 쥐어주며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 이 마을 사람들 모두 덕수가 그 정육점 주인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의심했어요. 오늘 정우 씨가 왔으니 사실대로 말해줄게요. 아이 아빠는. 서연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어. 그때 정우 씨들이 전쟁터로 떠나고 한 달 뒤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퍼서 몇 달 동안 장사도 접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복수 씨가 늠름한 군복 차림으로 절 찾아왔어요. 휴가를 잠시 나왔다더군요. 곧 다시 최전선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저는 그가 떠나기 전에 글을 보냈죠. 임신한 걸 알고 나서는 바로 그 정육점 주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온갖 흉흉한 소문과 친척들의 구박이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땐 아이만 낳고 떠나겠다고 했죠. 그래도 남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집안이라 나중에는 더 이상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더군요. 그럼 왜 그 정육점 주인과 진짜로 합치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 복수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결혼한 것뿐이에요. 돼지 염통이나 혀 따위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남자를 사랑할 리가 있겠어요? 복수 씨 소식은 그때 이후로 끊겼어요. 나중에 고향에 수소문해보니 1953년에 전사했다고 하더군요. 아들 덕수는 1977년 18살에 군대에 갔고 1979년에 캄보디아에서 전사했어요. 그럼 복수 씨 가족은 이 사실을 아나요? 복수 씨 가족에게 알리려던 참에 덕수의 전사 통제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뒀죠. 아들을 잃었는데 손자까지 잃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 정육점 주인도 입을 다물었고요.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덕수가 돌도 되기 전에 광견병 걸린 개에 물려 죽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위패 넷을 모시고 혼자 사시는 겁니까? 서연 씨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한 줌의 향을 꺼내 향로에 꽂았어. 5개의 위패 중 하나는 시어머니 진 여사님의 것이었고 나머지 4은 모두 2시대에 걸쳐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들, 남자들의 것이었지. 제 팔자가 이런가 봐요, 정우 씨. 시아버님도 남편도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제 아이의 아버지도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전장으로 떠나 돌아오지 못했으니 그 후로도 많은 남자들이 찾아왔지만 재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가질 건 이미 다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늘 후회되고 제 자신을 탓하게 되어 아마 복수 씨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테니까요.
신기하게도 서연 씨는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일상의 밥이나 옷 이야기처럼 아무런 거리낌이나 숨김없이 담담하게 털어놓았어. 나는 물었지. 그럼 국가유공자 어머니 칭호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서연 씨는 조용히 앉아 반백이 된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어.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지. 그때는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고 고달팠어요. 마을에서부터 군청까지 온갖 의심을 다 받았죠. 하지만 저는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은 슬픔도 견뎠는데 이까짓 어려움이 무섭겠어요. 흑백을 가려야 했어요. 대통령에게 직접 가야 한데도 포기할 수 없었죠. 몇몇 집안 어른들은 술기운을 빌려 비아냥거렸어요. 이미 그 정육점 놈한테 시집 갔으니 그 집 혜택이나 받을 것이지 좋은 건 다 차지하려고 하네. 그렇게 똑똑해서 세상 복은 혼자 다 누리시겠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오길래 제가 손을 잡아 끌어냈죠. 그러자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더군요. 결국 군청으로 갔어요. 보훈 담당 부군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시아버님과 남편분이 6.25 전생 전사저시니 시어머니이신 진 여사님을 국가유공자 어머니로 추수하는 건 조건이 충분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되물었죠. 그럼 제 남편 권혁 씨와 제 아들 덕수도 군청에서 보내준 전사통지서가 있는데 저는 자격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자 그가 또 해괴한 논리를 펴더군요. 권혁 씨는 아주머니의 남편이지만 진 여사님의 아들이기도 하니 아주머니 몫은 절반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받으셨으니 며느리가 다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들 덕수는 전사자가 맞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저는 그 작자에게 한바탕 쏘아붙였어요. 이봐요, 부군수님. 제 남편과 제 아들이 희생되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추모했고 국가에서 공로를 인정하는 훈장도 내렸소. 정부의 정책도 있고요. 대체 누가 당신에게 전사자를 몇 조각으로 나눠서 사람들에게 다투게 할 권리를 줬습니까? 어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세요? 덕수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아이가 받아야 할 권리에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럼 군대 보낼 때는 왜 아이 아버지 신원이 불분명하니 국가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덕수는 제 하나뿐인 자식이요. 대답해 보시죠. 읍사무소에 가서 아무리 목청껏 이야기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주머니는 곧장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운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좋았던 건지 마침 군수님이 주민복지과에 나와 계셨죠. 아주머니는 모르는 척하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칭호 없이도 저희는 잘 살아왔습니다. 이건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어머니들에게 나라가 보내는 존경과 보답일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영웅 칭호를 받겠다고 아들을 여럿 잃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머니들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상실과 슬픔이 고작 칭호 하나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간 수많은 영혼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주머니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아주머니들도 함께 눈물을 훔쳤고 사무실 전체가 마치 묵념의 시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군수님이 황급히 다가와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달랬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이 문제를 사리에 맞게 정성을 다해 해결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워낙 특별한 경우라 저희 직원들이 미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군청에서는 도 방송국 촬영팀까지 집으로 보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끝을 흐리기 일쑤였습니다. 즐겁고 들떠 보이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의로운 어머니가 되실 기준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와 그 아들 지훈이도 결국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어머니께서는 그 부자와 평생을 함께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영웅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지훈이 서류를 시댁적으로 옮겨서 그쪽 어르신들이 유족연금이라도 매달 받으실 수 있게 할까 생각 중이야. 민준이 가족에게 보탬이 될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넘겨주려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 그러고는 불쑥 제게 물었습니다. 아, 그런데 자네와 가족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저는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심이 가득하고 의지가 굳건한 그분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사정도 참 복잡합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운 군 생활 동안 고엽제 후유증을 얻어 가정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보훈 요양원에 남아 전우들을 돌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보다 더 힘들겠구나. 가족도 자식도 없이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고는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늙고 가난해서 자네 하나 못 챙길까봐 걱정하지 말고. 옛날엔 그렇게 숫기가 없더니 지금도 무서운가? 갑자기 제 안에 잊고 있던 충격적인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예전처럼 여전히 단호하고 강한 분이셨습니다. 아주머니 다시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내가 농담한 걸 자네가 진짜로 알아듣고 겁먹었지 뭐야. 이젠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없어져 버렸네. 이제 우리 마을에 의로운 어머니가 2분이나 계시니 마을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당연하죠. 저의 위로는 별 효과가 없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예전처럼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영웅이라는 건 어쩌다 보니 찾아온 거지 누가 바라서 얻는 거겠나. 만약 그 4명의 남자 중 단 1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거야. 나라에서 주는 칭호는 국민들의 고마운 마음이지. 나에게는 그저 남은 생 동안 큰 탈 없이 잔병치레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야. 운명이 이리도 가혹하지 않아서 단 1년, 아니 한 달이라도 진정한 가족의 행복 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바꿀 수 있을 텐데. 정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며 저는 차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참 기이하면서도 사랑과 신념이 너무나도 강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저나 정호나 현서 어머니의 제안을 감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호야,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진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심했던 건 나였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한 몸으로 나타났고 너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잃었으며 민준이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잃었지. 그런데 이 모든 걸 합쳐도 현서 어머니가 겪으신 상실과 인내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정호는 옆집 아주머니께 부탁해 수박을 자른 뒤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진우, 네가 바쁘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현서 어머니를 찾아뵙는 게 어때? 생각해 볼 것도 없어. 저는 정호를 신중하게 바라본 뒤 결심했습니다. 당장 해야지. 권 선배님과 민준이 그리고 손자 지훈이의 유해는 지금 어디에 모셔져 있나? 언제까지 현서 어머니가 위패와 향로만 바라보게 할 순 없잖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민준이에게 순국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현서 어머니는 우리 둘이 있잖아. 그 악바리 민준이가 어머니께 편지 한 통 안 보냈을 리가 없지. 증거가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 특히 어머니께서도 이미 그럴 마음을 갖고 계시니. 정호의 얼굴이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막 풀어낸 것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는 가장 맛있어 보이는 수박 한 조각을 옆으로 따로 떼어놓고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 몫이다, 민준아. 네가 영험하다면 와서 우리랑 같이 먹어라. 나와 이진우가 반드시 네 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그리고 현서 어머니 품으로 모셔다 줄게. 그리고 권 선배님과 너도 너희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위대한 여인의 곁으로 꼭 모셔올게. 저는 기뻤지만 감히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박 한 조각을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저는 민준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서연 씨를 만나면 더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아까 한 맹세를 풀어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글로 써서 방송에 알려 온 국민과 우리 동포들이 알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만 명의 위대한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밝게 빛나는 금빛 별과 같지요. 하지만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숭고한 정신을 가진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1000가지 지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